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두 번째 플립러닝 강의를 하게 될 사고와 표현 교육과정의 나은미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들으셨죠? 네, 오늘은 발표, 대중합법 중에서도 대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보전달합법과 설득형 발표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를 대중합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대체로 발표자 혼자 또는 한둘이 발표하고 청중은 다수인 대중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대중합법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학습계요. 자, 여러분들은 이 플립러닝 강의를 통해서 정보전달 발표와 설득형 발표의 개념과 특징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전략, 준비 과정들을 습득하신 후에 나만의 발표를 만들 수 있으면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한 번에 발표를 이 플립러닝을 가지고 발표 준비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잘 들으신 후에 여러분들만의 개성 있는 발표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학의 수업은 대체로 교수의 강의, 그 다음에 학생들의 질의응답, 그 다음에 토론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학생들은 그런 과정에서 자신들이 이해한 내용을 정리해서 설명하는 정보전달형 발표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이론을 검토한 후에 그것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제안형, 즉 설득형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졸업 후에 다양한 발표를 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사고와 표현 2에서 발표, 정보전달 발표 및 설득형 발표는 중요한 항목으로 모든 학생이 실습하도록 배치를 해 두었습니다. 자, 면접이라든지 각종 제품 시연회, 그 다음에 공청회, 광고 프레젠테이션들도 다 모두 발표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발표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학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정보전달형 발표하고 설득형 발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개 말고 뭐가 또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얘기해서 말씀드리면 오락형 발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더 배우시고요. 자, 오늘은 정보전달형 발표하고 설득형 발표에 대해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보전달용 발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전달용 발표는 정보를, 그러니까 그 정보는 개인의 경험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고 기술일 수도 있고 다 뭐 다양합니다만 중요한 건 내용을 청중에게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발표입니다. 정보의 전달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어째야 되겠습니까? 그 내용이 정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사용하면서 해서는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정보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얘기는 아래에 있는 정보성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데요. 즉 정보성이 있어야 됩니다. 정보전달 발표라고 발표를 했는데 청중들이 듣기에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한다면 그건 정보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청중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정보가 있어서 청중들이 그 발표를 듣고 나서 내가 좀 뭘 알았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중들이 발표를 듣고 나서 뭐 내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뭐 그것은 정보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정보전달 발표는 그 개념을 설명하는 데 초점이 있느냐 아니면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서 그것을 보고하는 데 초점이 있느냐에 따라서 설명하여 말하기하고 보고하여 말하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설명하여 말하기는 개념, 여러분들 아마 전공에 들어가면 이제 개념 설명할 일이 많을 텐데 학술 용어 등 이런 것들을 쉽고 정확하게 알려주거나 또는 사건이나 현상의 원인 분석하고 그 영향에 대해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려주는 설명하기입니다. 자, 말 그대로 풀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풀어서 설명한다는 얘기는 용어 같은 것들을 청중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되겠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하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하고 또 전공 분야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하고 아마 풀어짐의 정도가 다를 수 있을 겁니다. 자, 대체로 발표자는 전문가인 경우가 많고요. 자, 청중들의 경우는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수의 강의는 전형적인 설명하여 말하기고 저명한 학자들의 대중 강의 역시 설명하여 말하기에 들어갑니다. 학생들의 경우는 미리 공부한 학생들이 청중들에게 학우들에게 설명을 하는 경우도 설명하여 말하기입니다. 이 설명하여 말하기를 시켜보면 어떤 학생이 그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대로 알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안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했을 때 그 설명한 사람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런 정도의 알인지 아닌지 교수는 발표를 하는 걸 보고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고하기 말하기는 자, 관찰한 내용 또는 조사 결과 이런 것들 또는 직접 경험한 것도 괜찮습니다. 또 들은 사건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알려주는 말하기 방식입니다. 자, 정확한 보고가 목적이겠죠. 정확한 보고가 목적이기 때문에 내용이 좀 더 관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객관적이어야 됩니다. 자, 간결성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도표를 쓰거나 그래프를 이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네, 주저리 서술형으로 아주 많이 쓰게 되면 간결성이 없어서 한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도표나 통계 자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출처가 분명해야 되고요. 최근의 자료여야 됩니다. 예컨대 뭐 개인 블로그에서 가져왔다거나 이런 것들은 옳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담배에 대해서 뭐 최근에 담배를 끊은 사람들 뭐 인원에 대한 통계표를 내놨는데 뭐 10년 전 자료를 가지고 온다든지 이것도 안 되겠죠. 네, 금방 얘기한 대로 출처가 분명해야 되고 최근의 자료여야 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정보전달용 발표를 어떻게 준비하고 발표하면 좋을지 하나하나 전력별로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전달용 발표의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국립국어원, 국립박물관을 갔다 왔다 하더라도 그 박물관에 있는 자료, 그 자료가 무엇인지 그 자료의 특징을 설명하여 말하기 발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립국어박물관을 답사하는 방법이라든지 거기에 어떤 자료가 전시되어 있는지 정도를 보고하여 말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설명하여 말하기를 할 것인지 보고하여 말하기를 할 것인지 물론 이것들은 내가 발표하고자 하는 주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자료를 수집하고 발표용 개요를 작성해야 되겠죠. 이제 이런 경우에 수집한 자료가 정보전달 발표에 적절한지, 그 다음에 타당한지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하시고 전체 발표 흐름을 고려해서 자료를 배치해야 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메시지 전달 방법과 합법의 태도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은 크게 이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많이 썼던 방식이고 요즘에도 연설이나 기념사에서 많이 쓰는 방식인데 온고를 보고 말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하지만 청중하고 눈 맞춤이 거의 없게 돼서 좋은 발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2번째, 발표 내용을 말하기 형식으로 온고로 작성한 다음에 그걸 완벽하게 암기한 후에 발표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 방법은 내가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집어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만약에 내용을 잊어버렸다든지 그렇게 되면 당황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좋은 발표의 말하기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권장하는 방식은 핵심 내용만 쓴 개요를 보면서 말하는 방식입니다. 전체의 흐름을 머릿속에 쭉 끄겨놨지만 중간에 잊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대비해서 개요를 보면서 말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은 TV에서 어떤 진행자들이 A4 용지 반 장 정도 사이즈로 카드를 들고 말하는 걸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이제 핵심만 보고 말하는, 개요만 보고 말하기 방법인데요. 자, 이 카드를 만들 때는 A4 용지 사이즈 반 정도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종이의 두께는 A4 용지보다 좀 두꺼운, 좀 빳빳한 종이가 좋습니다. 나달나달한 종이는 좋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작은 종이를 갖고 손에다 놓고 이렇게 보면 마치 컨팅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자, 다음으로 공감적 화법을 내가 쓸지 아니면 이성적 화법을 쓸지도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발표 주제하고 아마 연관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경험을 얘기해서 내 경험을 다른 사람들이 공감하기를 바란다면 공감적 화법을 쓰는 게 더 좋겠죠. 하지만 정확한 통계 수치 자료라든지 또 근거가 분명한 설득형 어떤 말하기의 경우에는 어쩌면 이성적 화법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주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PPT 발표 형식이라면 문서 작성의 원칙을 잘 지키라는 겁니다. 이거는 지난주에 아마 이상혁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하나의 슬라이드에 한 개의 메시지만 넣고 그 다음에 강약,
핵심 내용에다 붉은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표시를 해서 눈에 잘 띄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시선을 잘 유도하는, 시선의 유도는 대체로 여러분들은 글을 읽을 때 위에서 아래로 읽고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자연스럽게 배치를 하시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 뭐 이런 화살표를 이용해서 이쪽으로 가라고 하실 수도 있고, 내용을 수렴한다는 어떤 도형을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도형이나 화살표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좋은 시선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언어적인 요소와 비언어적인 요소를 두루 활용하라는 것인데요. 자, 의사소통 과정에서 언어적인 요소보다도 비언어적인 요소에 의해서 메시지가 전달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특히 발표자의 태도 같은 경우는 비언어적인 요소에 의해서 잘 드러나죠. 잘 아시겠지만 분명히 네가 하는 말이 마음에 들어 했는데 얼굴 표정은 어둡다든지 찡그리고 있다든지 이러면 우리는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비언어적인 요소를 적절하게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설득합법인 경우는 이제 손을 적절하게 활용을 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스티브 잡스 연설을 발표하는 걸 보시면 손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다 계산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좀 더 활발한 느낌이 들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질의 및 응답 시간을 통해서 쌍방향 소통을 잘 구현하라는 겁니다. 물론 발표할 때도 청중들을 보면서 쌍방향 소통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의 경우에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발표지를 보느라고 청중들하고 눈맞춤을 잘 못해요. 특히 발표 불안감이 있거나 또는 뭐랄까 좀 당황해서 발표를 하다 보니까 긴장해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혹시 그랬다 하더라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서 청중들하고 적극적으로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질문자의 경우는 중간에 혹시 놓치고 간 부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보완을 할 수도 있고, 중간에 내가 말을 했는데 잘못한 것 같아 했을 경우에 수정할 기회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질의하는 사람의 경우는 내용을 잘 이해 못했을 경우에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설득형 발표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전달 발표에서 다룬 내용과 중복된 부분이 있으면 띄고 설득형 발표만의 특징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득이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듣는 사람의 믿음이나 또는 태도, 행동들의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그런 말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은 우리가 설득하는 말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정치인이 유권자에게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설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식이 휴학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설득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의사가 말기암 환자들 같은 경우 치료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의사 입장에서 환자를 설득해야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린 자녀를 둔 경우에 초등학교 이제 학교 등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등교를 거부하는 자녀도 네가 왜 학교를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득할 수도 있겠지요. 자, 대학에서의 수업 시간에 하는 수업 중에서는 뭔가 아이디어를 제안하거나 비평하는 것들은 다 설득형 수업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거를 단과대별로 좀 살펴볼까요? 자, 인문대의 경우에 어떤 작품이나 대상을 분석한 비평 발표도 설득형 발표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과학대의 경우에 이제 마케팅 전략 같은 것들을 검토하고, 이미 나와 있는 전략들을 검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것도 이게 설득형 발표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대의 경우 기존의 제품들을 검토해 본 다음에 뭔가 부족한 점, 이런 것들을 첨가해서 새로운 기능을 첨가해서 제품 설계를 제안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도 설득형 발표이고요. 예술대의 경우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설명하는 것도 설득형 발표에 들어갑니다. 포트폴리오를 설명하는데 왜 설득형이에요? 자, 이 경우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딘가 면접관 앞에서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경우에 그 사람의 행동 변화를 유발해야 되죠. 이것도 역시 설득형 발표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설득형 발표를 어떻게 준비할지 한번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어쨌건 내가 이 설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태도의 변화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행동의 유발까지 촉구하기 위한 것인지. 자, 예를 들면
신상품이 나오면 보통 소비자들에게 상품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그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하는데요. 자, 궁극적인 목표는 그 소비자가 그것을 구매하도록 하는 거겠죠. 그래서 정말 설득형 발표를 잘하는 사람은 그 발표를 딱 듣고 나서 나갈 때 물건을 실제로 구매합니다. 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기가 의도한 바,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설정을 하고 계획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청중을 분석하라. 이거는 발표 일반론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청중의 태도, 성별, 그다음에 요구, 지식의 정도에 따라서 어휘도 달라질 수 있고 흐름도 달라질 수 있고 근거 자료도 달라질 수 있고 다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하시라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세월호 유가족을 설득하는 것과 핵 폐기물 반대 주민을 설득하는 것은 아주 다를 겁니다. 특히 그 화법의 태도 같은 경우는 아주 다를 수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세월호 유가족들의 경우는 이미 마음이 굉장히 아파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논리적인 설득도 중요하지만 위로하고 그다음에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공감하면서 설득을 하는 화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하지만 핵 폐기물을 설치하는 걸 반대하는 주민들의 경우는 실제로 본인들이 어떤 위협에 처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이 안전하다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보를 분명하게 주고 이성적으로 설득을 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듣는 이의 반론에 대한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자, 설득형 발표를 하는 경우에 그 발표자의 의견과 관점과 청주들의 관점은 다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뭐 사실 이미 나하고 동일한 관점을 갖고 있다면 설득형 발표로 적절하지도 않겠죠.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회의적이거나 또는 반대 의견을 갖고 있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반론으로 제기할 것들에 대해서도 발표할 때 충분히 자료를 조사하고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짧은 시간 발표를 해야 될 경우에 반론 자료를 넣지 않고 질의응답 시간을 활용해서 이 반론을 질의응답식으로 하면 그때 답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제에 대한 배경 정보를 충분히 말하고 나서 설득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설득 발표의 경우에는 대체로 그 어떤 쟁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어떤 사건이 있었고 여기에 이런 찬성과 반대 의견들이 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하고 배경 설명을 하시고 발표하는 게 좋습니다. TV에서 100분 토론을 하는 경우에는 100분 토론이라든지 다른 일반 토론들 같은 경우는 사회자가 이런 배경을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발표자가 그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는 충분하게 마련하라는 겁니다. 주장에 대한 근거로 딱 한 개 했다 그러면 그건 좀 설득력이 없겠죠. 그래서 자료가 적절해야 되기도 하지만 자료의 수도 충분해야 된다는 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무리를 할 때는 개요를 잘 정리해서 그러니까 짧은 발표는 정리까지 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호소를 할 때는 청중의 감성에 호소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마지막 발표에 또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설명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담배 금연합시다라는 것을 설득하는 발표를 아이를 둔 부모님들에게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런 경우에 마지막에 자, 여러분들의 어여쁜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위해서 지금 당장 담배를 또 끊어버리십시오. 뭐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것도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발표에 대한 반론이나 질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라. 설득형 발표인 경우에 발표자하고 청중들하고 그 관점이 다른 경우가 많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청중들 중에서 간혹 좀 잘못 알아들었다고 하면서 짜증나는 투로 질문을 하거나 자기하고 관점이 다르다 그러면서 이렇게 좀 기분 나쁜 투로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도 발표자는 이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에도 예, 제가 충분히 설명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책임을 그 청중에게 돌리지 말고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하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예, 질문 잘 들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고 다시 설명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질문을 들을 때는 충분히 경청하고 그 다음에 대체로 이제 발표자들 경우에 질의자가 질문이 좀 길어지면 중간에 잘라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좋지 않습니다. 보통 청중들은 질의자하고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자가
그 지리자에게 민망하게 어떤 말을 하거나 그러면 청중들이 매우 기분 나빠하고 실제로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성을 가지시고 차분하게 질문을 다 깊게 들으시고 그런 다음에 중간에 너무 길어진다 싶으면 이제 이런 것도 방법입니다. 예, 그러셨군요. 이렇게 듣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건 좋은 방법이지만 중간에 예, 알아들었습니다. 이렇게 막는 것은 좋지 않은 방법입니다. 네, 지금까지 정보전달 발표와 설득형 발표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과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과제는 의무는 아니고 아마 담당 교수의 지시에 따르시면 될 테인데 다른 어떤 얘기가 없을 경우에 이제 혼자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신이 발표하고 싶은 주제를 찾아보고 그 주제를 내가 정보전달 발표를 하는 게 좋을까? 설득형 발표를 하는 게 좋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오면 수업 시간에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발표를 위해서 어떻게 자료를 찾아야 할지 예컨대 논문 자료를 어디서 찾는지 잘 모른다거나 그러면 이것도 교수님한테 물어볼 수 있으니까 어떻게 찾을지 계획을 한번 세워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개요를 짜고 그래서 아까 학습 목표 맨 처음에 얘기했듯이 나만의 스타일이 있는 특징적인 발표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의 멋진 발표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수업 시간에 뵙겠습니다.